플라톤이 말한 6가지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 당신은 진정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인간의 마음 깊숙이 잠수하여 세기를 초월해 우리 세계관을 형성한 진리를 탐구하는 상상을 해보세요. 사상가 플라톤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울려 퍼지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세상을 둘러싼 모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흐를까요? 수많은 의견 속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나요? 사실 물속에 비친 모습처럼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5. 만약 제가 플라톤의 말이 새로운 삶의 시각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진정한 본질에 대해 질문해 본 적이 있나요? 그의 생각은 우리가 옳고 그름이라고 여기는 것을 제고하도록 초대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관점을 도전할 준비가 되었나요? 이제부터 우리는 당신의 삶, 도덕성, 그리고 세상에서의 위치에 대한 이해를 변화시킬 수 있는 6가지 아이디어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철학적 여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각 개념은 당신의 마음속 어두운 구석을 밝혀주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5. 이데아의 이론. 플라톤의 이데아 이론을 처음 접했을 때 정말 매료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는 감각적 세계와 진리의 영원하고 불변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개념은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플라톤은 물질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제안합니다. 즉, 당신이 주변에서 보는 모든 것은 더 완벽한 어떤 것의 불완전한 복사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반사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사물의 진정한 본질은 우리의 눈으로 포착할 수 있는 것 너머에 존재합니다. 일상에서 이것을 생각해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몇 번이나 외관에 속아 넘어갔던 경험이 있을까요? 플라톤의 이론은 우리가 표면을 넘어 진리를 찾도록 초대합니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그림을 바라보며 이 예술이 더 깊은 수준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미학을 넘어 삶이 제공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더 완전한 이해로 이끌어줍니다. 플라톤은 우리가 단순히 눈앞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질문하고 탐구하도록 격려합니다. 5. 또한 감각적 세계와 이데아의 구분은 지식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열어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플라톤은 진정한 지식은 감각적 경험이 아니라 이데아의 사유와 관조를 통해 얻어진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우리가 주변의 진리에 대해 깊은 성찰과 명상을 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은 2차원 이상의 현실을 향한 지속적인 탐구가 되며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것 너머로 나아가도록 도전합니다. 이 이론의 또 다른 매력적인 측면은 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적용입니다. 만약 이데아가 영원한 진리라면 우리는 상황과 관계없이 따라야 할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결정과 우리가 옳고 그름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집니다. 이데아를 추구하는 것은 이러한 영원한 원칙에 따라 살도록 초대하며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서 항상 진리를 찾도록 이끕니다. 마지막으로 이데아의 이론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재평가하도록 도전합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여기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의 단편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가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부과받은 규범과 가치를 질문하며 플라톤이 말하는 진리가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존재한다고 믿고 그 진리를 찾도록 격려합니다.
사물의 본질을 찾는 이 여정은 분명 가치 있는 경험입니다. 5. 동굴의 비유. 동굴의 비유는 플라톤이 남긴 가장 강력한 오화 중 하나입니다. 처음으로 억지로 묶인 채 동굴에 갇힌 죄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을 때 이 이미지가 얼마나 강하고 관련성이 깊은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그림자에 너무 사로잡혀서 자신의 사슬 너머의 빛을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도 때때로 현실이 왜곡된 상태에서 살고 주어진 것만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오화는 교육과 계몽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한 죄수가 풀려나 동굴을 벗어나면 처음에는 태양의 빛에 눈이 부셔집니다. 이 전환은 고통스럽지만 필요합니다. 교육은 이 의미에서 불편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편하게 해주던 믿음과 아이디어를 버려야 하며 이는 우리를 가두고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지식으로 나아가는 이 여정은 종종 외롭고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돌아온 죄수가 자신이 본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할 때 그들은 그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종종 새로운 아이디어에 저항하는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에 도전하는 진리가 제시될 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과 낯선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저항은 인간의 특성이며 플라톤은 이를 완벽하게 포착합니다. 진리는 종종 불편한 비디지만 우리의 진화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 비유는 또한 리더십과 책임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빛을 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동굴 밖으로 인도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모든 사람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그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저항과 적대감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학관계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념이 회의적이거나 경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동굴의 비유는 우리 자신의 현실에 대해 성찰하도록 초대합니다. 우리가 붙잡혀 있는 그림자는 무엇인가요? 어떤 믿음을 질문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 오화는 진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 용기와 자신의 한계를 직면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동굴의 죄수들처럼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진리의 빛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5. 정의와 이상적인 도시. 플라톤의 정의 개념은 저에게 깊은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플라톤은 공화국 내에서 정의가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사회를 지배해야 할 기본 원칙이라는 초상화를 그립니다. 이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의가 지배하는 이상적인 도시의 개념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 이상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과 공동체에서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이상입니다. 플라톤의 정의론. 플라톤은 정의가 본질적으로 사회의 다양한 부분 간의 조화와 영혼의 각 부분 간의 조화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사회를 세 가지 계급으로 나누는데 이는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로 구분됩니다. 각 계급은 특정한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각자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때 정의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 사회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공동체의 복지에 기여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플라톤의 정의론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개인의 정의가 도시의 정의를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청렴성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성찰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이 일상에서 정의롭게 행동하려고 한다면 이는 우리 공동체에 반영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의의 추구는 집단적인 노력으로 변모하며 각자의 내면적 변화가 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의 이상적인 도시는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는 시민교육이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인격과 윤리를 형성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교육은 공동선을 위한 미덕을 기르는 수단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라톤의 정의에 대한 관점은 우리 자신의 가치와 행동을 성찰하게 합니다. 정의가 개인적 원칙이자 집단적 원칙이어야 한다는 인식은 우리의 상호작용과 결정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상적인 도시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보다 정의롭고 균형 잡힌 삶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 반영이 됩니다. 정의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은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5. 영혼과 그 세 부분. 플라톤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영혼 이론은 항상 저를 매료시킵니다. 영혼이 이성적, 격정적, 욕망적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개념은 우리의 행동과 동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조를 제공합니다. 각 부분은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조화롭게 작용할 때 진정한 미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치 플라톤이 인간 삶의 복잡성을 탐색하기 위한 지도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의 이성적 부분은 지식과 진리를 추구하는 부분입니다. 이는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대한 이성의 목소리로 윤리적 행동과 그 결과를 생각할 때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러나 감정이 개입할 때 이성을 듣는 것은 항상 쉽지 않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성 대 감정 간의 내부 투쟁은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겪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반면 격정적 부분은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는 정의로운 것을 수호하거나 불의에 맞서 싸우도록 이끄는 감정과 열정의 원천입니다. 이 부분은 필수적이지만 만약 우리가 이 부분에 의해 지배된다면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성과 열정 간의 균형을 찾아 두 부분이 함께 작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욕망적 부분은 우리의 욕구와 필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게 합니다. 욕망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플라톤은 이 부분이 통제력을 잃게 되면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만약 우리가 욕망의 노예가 된다면 진정한 행복을 위한 균형과 조화를 잃게 될 것입니다. 핵심은 이 부분을 통제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플라톤의 영혼 분할은 인간 조건에 대한 귀중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 세 부분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내적 갈등을 더 잘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각은 중요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5. 플라톤적 사랑. 사랑에 대해 생각할 때 플라톤적 사랑의 개념을 잊을 수 없습니다. 플라톤에게 사랑은 단순한 육체적 욕망을 넘어서는 것으로 더 깊은 것, 즉 몸을 초월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진리를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우리가 육체적 매력에만 집착하지 말고 사랑을 통해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이끌고 완벽을 지향하는 힘으로 이해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훨씬 더 시적이고 도전적입니다. 플라톤적 사랑은 순수한 상태에서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플라톤적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그 사람 자체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대표하는 것과 우리가 그로부터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감상합니다. 사랑의 본질은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다리와 같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대해 성찰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랑은 지혜와 미덕을 추구하게 하여 피상적인 것들과 덧없는 쾌락에서 멀어지도록 합니다. 플라톤에게 사랑은 우리를 향상시키는 원동력입니다. 5. 이 개념이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강하게 공명하는 것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외모와 즉각적인 관계에 집중하는 사회에서 플라톤적 개념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그들의 본질, 아이디어, 미덕 때문에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단지 외모에 끌려 있는가? 이러한 성찰은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고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결국 사랑은 용기의 행위이며 일정 수준의 취약성을 요구합니다. 플라톤은 이러한 이상화된 사랑이 우리를 자기 발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아름다움과 진리를 찾으려 할 때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플라톤적 사랑은 우리가 자신의 삶에서 기르고 싶은 자질을 인식하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상호 성장의 과정으로 양측 모두 더 나은 사람과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랑을 허용할 때 우리는 더 진정하고 의미 있는 연결을 열게 됩니다. 결국 플라톤적 사랑은 초월의 한 형태입니다. 이는 우리가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를 이룰 수 있는지를 질문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탐구를 통해 우리는 사회적 관습을 넘어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의도를 깊이 탐구하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는 외로운 여정일 수 있으나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진정한 사랑이 우리를 내면으로 바라보게 하고 동시에 우주와 연결되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사랑은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5. 철학자왕. 플라톤의 철학자왕 개념은 그의 철학에서 가장 매력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입니다. 그는 최고의 통치자는 공동선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철학자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치에서의 유토피아적 이상. 정치가 개인의 이익과 소소한 야망으로 지배되는 세상에서 플라톤은 지혜와 미덕이 사회를 다스리는 이상적인 모습을 꿈꾸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러한 비전은 강력하면서도 도전적입니다. 플라톤에게 철학자왕은 진리를 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결정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는 개인적인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공동체의 선을 위한 행동을 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우리가 리더십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정말로 깊은 이해와 지식을 요구하는 리더십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더 나아가 진정으로 사회의 복지를 걱정하는 리더를 선출할 의향이 있는가? 이론의 흥미로운 측면은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철학자왕은 우연히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복잡성과 인간 존재의 뉘앙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형성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는 정치와 사회 전반에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공동의 선을 대변할 리더를 원한다면 지혜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데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철학자왕의 개념은 우리가 리더에게 무엇을 가치를 두는지 질문하게 합니다. 매력이나 수사에 이끌리기 쉽지만 플라톤은 우리가 사회에 가장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지식과 명확한 비전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이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인기 있는 선택이 항상 올바른 선택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통치자로부터 진정으로 기대하는 바에 대해 깊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철학자왕의 비전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현실 정치가 종종 이 이상에서 멀어 보이더라도 플라톤은 지식과 미덕이 우세한 세상을 꿈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에게 행동하고 교육하며 민주적 과정에 참여할 것을 초대합니다. 결국 우리는 진리와 정의가 꽃 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책임이 있습니다. 철학자왕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행동을 촉구하는 부름입니다. 5. 지식의 이론. 플라톤의 지식 이론은 매혹적이고 복잡합니다. 그는 진정한 지식은 감각적 경험을 통해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육체에 태어나기 전 이미 알고 있었던 이념을 회상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학습과 지혜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만약 지식이 회상의 형태라면 우리는 어느 정도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학습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 이론을 되새기면 플라톤은 단순히 학문적 지식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우주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내면을 바라보고 우리 영혼 속에 이미 존재하는 진리를 탐구하도록 초대합니다. 이러한 지식 탐구는 개인의 자아 발견의 여정이 됩니다. 이는 끊임없는 과정이며 새로운 학습이 현실을 더 잘 이해하는 데 필요한 퍼즐 조각이 됩니다. 플라톤의 지식 개념은 전통 교육의 효율성에 대해 질문하게 만듭니다. 만약 진정한 학습이 회상이라면 학교가 학생들을 이 여정을 위해 실제로 준비시키고 있는가? 많은 경우 교육 시스템은 암기와 반복에 집중하고 반면에 진리를 탐구하고 반영하도록 장려하지 않습니다. 플라톤은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을 제고하도록 이끕니다. 그는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을 촉진하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플라톤의 지식 이론은 그의 정의와 도덕 개념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는 선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지식이 단순한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깊은 윤리적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진정한 지식을 습득할 때 우리는 그것을 사회의 선을 위해 활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식과 윤리 간의 이러한 연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라톤의 지식 이론은 우리가 진리의 영원한 탐구자가 되도록 초대합니다. 이러한 탐구는 빠르거나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반성,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회상의 형태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아이디어와 진리를 탐구하도록 도전받습니다. 이는 끝이 없는 여정이지만 매 단계마다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플라톤은 지혜가 지속적인 과정임을 가르치며 인생을 통해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5. 교육의 역할. 플라톤에 따르면 교육은 인격과 영혼 형성의 기본 기둥 중 하나입니다. 그는 교육이 단순히 실용 기술을 가르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진리와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의 삶과 사회에서 교육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넓힙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가? 정말로 미래 세대를 의식 있고 미덕 있는 시민으로 양성하고 있는가? 플라톤은 또한 비판적 반성을 촉진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주어진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우리는 질문하고 조사하며 답을 찾도록 장려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능동적인 학습 접근법은 독립적인 사고를 개발하고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교육은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진리를 공동으로 탐구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플라톤의 관점에서 교육은 또한 성격 형성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는 진리와 정의에 도달하기 위해 지혜, 용기, 절제와 같은 미덕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가에 대해 성찰하게 만듭니다. 젊은이들에게 미덕을 장려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육은 단순히 뛰어난 두뇌를 형성하는 도구가 아니라 정의로운 마음을 기르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5. 더불어 플라톤은 교육이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상기시킵니다. 이는 학교만의 과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과제입니다. 모든 시민이 미래, 세대의 형성에 기여할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플라톤은 몸과 영혼을 두 개의 별개 존재로 제시합니다. 마치 우리가 물리적 캡슐에 갇혀 있어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에 제한을 받는 듯합니다. 그는 영혼이 불멸하고 몸은 덧없다고 주장합니다. 플라톤에게 이 분리는 우리가 진리와 지식을 추구하는 데 있어 근본적입니다. 몸은 그 필요와 욕망으로 인해 우리를 방해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인 영원한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대해 반추할 때 우리는 종종 육체의 요구에 의해 지배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의무, 그리고 심지어 육체적 쾌락까지도 플라톤이 더 높은 것으로 간주한 것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영혼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나타낸다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몸은 단지 일시적인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영혼을 기르고 지식과 진리를 추구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물질 세계의 피상적인 것에 자신을 맡기고 있는가요? 플라톤의 이중주의의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은 현실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감각으로 인지하는 세계가 환상이며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 너머에 진정한 현실이 존재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우리가 종종 겉모습에 속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회는 종종 물질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치지만 플라톤은 진정한 본질은 숨겨져 있으며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바라볼 용기가 있는 자들이 발견할 수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또한 영혼이 진리를 추구한다는 생각은 매우 강력한 개념입니다. 플라톤은 영혼이 환생할 때 기억해야 할 내재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지혜를 향한 내재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지만 종종 몸의 욕구로 인해 그 추구를 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인생의 여정은 잊고 있던 지혜를 회복하는 과정이 됩니다. 이는 저의 경험과 깊이 공명하며 배운 각 교훈이 퍼즐의 조각처럼 맞아가는 느낌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플라톤의 이중주의는 도덕성과 윤리에 대해 반성하게 만듭니다. 만약 영혼이 불멸하고 진리를 추구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취하는 행동은 육체적 삶을 넘어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플라톤은 지식을 추구하며 미덕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영혼의 진화에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내리는 선택들이 아무리 간단해 보일지라도 우리의 영적 여정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각 결정은 영혼이 추구하는 진리에 우리의 행동을 맞춰갈 기회이며 이는 플라톤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5. 소피스트에 대한 비판. 플라톤의 소피스트에 대한 비판은 저를 매료시키고 사유하게 만드는 주제입니다. 소피스트들은 본질적으로 돈을 받고 교육을 제공하는 유랑 교수들로 종종 수사학을 이용해 설득하고 조작하는 데 능했습니다. 반면 플라톤은 철학을 진리를 탐구하는 진정한 노력이자
단순히 논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술로 보았습니다. 그가 소피스트들에 반대하는 방식은 우리가 사회에서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만듭니다. 진리인가? 아니면 설득하는 능력인가? 이는 오늘날의 세상에서도 여전히 공감되는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 커뮤니케이션이 인상 깊게 만드는데 더 집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플라톤은 소피스트들이 객관적 진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도덕적 상대주의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옳다거나 그르다는 것은 상황이나 개인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 문제에 대해 개인적인 이해에 따라 유연한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보이는 점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우리가 보편적인 진리가 존재하며 이를 인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5. 또한 플라톤의 소피스트 비판은 지적 책임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교육이 단순히 논쟁을 이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지혜를 추구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수단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질문하고 조사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이러한 접근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비판적이고 분별력 있게 진리를 찾고 단순히 인기 있거나 편리한 것에 순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플라톤은 또한 논쟁의 기술이 진정한 지식을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많은 소피스트들이 아이디어의 실질적인 내용이 결여된 상태에서 수사학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현대의 토론에서도 자주 목격되는 현상으로 형식이 종종 내용보다 중요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톤은 우리가 표면을 넘어 본질을 탐구하고 깊이가 결여된 화려한 담론에 휘둘리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라톤의 소피스트 비판은 진정성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조작과 잘못된 정보가 만연할 수 있는 세상에서 그는 진리를 추구하고 지적 정직성을 소중히 여길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단순히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맞춰 살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플라톤에게 철학은 단순한 학문적 과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저의 의미 추구와 깊이 공명하며 진정한 지혜는 우리의 행동과 일상적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5. 태양의 비유. 태양의 비유는 플라톤의 가장 상징적인 은유 중 하나이며 이 비유를 다시 생각할 때마다 그 깊이에 감명받습니다. 플라톤은 태양을 선의 이데아에 비유하며 태양이 물리적 세계를 밝히고 사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선의 이데아가 이해와 진리를 인식하게 해준다고 제안합니다. 이 이미지는 강력하며 빛이 우리가 볼 수 없는 현실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마치 우리가 동굴 속에 살고 있고 태양의 빛이 우리의 해방의 열쇠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태양의 비유를 생각할 때 교육이 우리의 성격 형성과 세상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플라톤은 진정한 지식은 선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가진 교육의 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5. 과연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도록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점점 더 피상적인 사회에서 자리 잡기 위해 준비되고 있는 걸까요? 태양의 비유는 진정한 지혜가 단순한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임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이 비유는 진리를 추구할 때 우리가 지녀야 할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만듭니다. 태양의 빛이 우리 주변의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습득한 지식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밝히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플라톤은 우리가 변화의 주체가 되고 우리가 배운 것을 나누며 아직 무지의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공감되며 제 커뮤니티에서 멘토 역할을 하고 지식을 키우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5. 태양의 비유에서 흥미로운 또 다른 점은 빛이 불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직면했을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톤은 우리가 동굴을 떠나 태양의 빛을 마주할 때 고통과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자아 발견과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저항에 대한 강력한 은유입니다. 성장은 종종 고통과 투쟁에서 온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며 이러한 도전들을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보다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마지막으로 태양의 비유는 우리 자신의 진리 탐구 여정을 되돌아보도록 초대합니다. 태양의 빛이 생명에 필수적이듯 플라톤은 지식과 선을 탐구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탐구는 개인의 책임만이 아니라 집단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데 함께함으로써 우리는 단지 자신의 삶을 밝힐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도 밝혀 더 밝고 의식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5. 영혼의 불멸성.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믿음은 플라톤의 가장 흥미로운 사상 중 하나입니다. 그는 죽음 이후에도 영혼이 존재하며 생애 동안 습득한 경험과 지식을 지니고 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으로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 진리의 가장 순수한 형태를 관조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세계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 일상에서 미덕과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 플라톤의 강력한 교훈을 탐구해 보았으니 이러한 아이디어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의심조차 하지 않는 신념들이 여러분의 결정을 얼마나 많이 형성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여러분은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에 가까워지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5. 기억하세요. 지식은 무지의 바다에 떠 있는 섬입니다. 그리고 플라톤과 같은 개념에 대해 깊이 탐구할수록 여러분은 그 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에만 머무르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 동굴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이 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나요? 여기 여러분에게 도전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논의한 교훈 중 하나에 대해 명상할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반성을 적어보시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함께 교류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봅시다. 지혜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다음 단계를 내디딜 준비가 되셨나요? 그러니 계속 주목해 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